현대문화와 예술 7주차 1차 시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주차까지는요, 1960년대랑 1970년대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60년대랑 70년대에 있었던 각종 사회현상, 국제정세,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항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됐었고, 이 저항문화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중심이 되는 세상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를 했고요.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화가 형성된 내용, 그다음에 이 문화를 통해서 창출이 되었던 그런 패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요, 이제 7주차 수업 들어갈 건데요. 7주차 수업부터는요, 8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주차 1차시 구성 내용은요. 먼저 들어가는 말로 수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열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 세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해보고자 해요. 자, 그 다음 1980년대에 나타났던 이 세계 정세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말로 우리 수업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목 개요 들어가는 말로 교과목 어떤 내용 오늘 학습하게 될지 좀 내용 구성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 1차시 구성은요. 1980년대의 사회상에 대한 이해가 키워드예요. 자, 그래서 1차 시의 구성 내용은요. 먼저 80년대에 세계 정세가 어땠는지를 좀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 80년대에 있었던 사회 환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80년대에 문화가 형성이 되었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 수업을 통해서는요. 80년대 사회 경제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세계 정세를 이해를 하고요. 80년대 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어떤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 근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 살짝 정리를 좀 하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년대랑 70년대까지는요. 냉전 체제가 지속이 되었는데요. 국가 주도의 산업 부흥이 지속이 되면서 대량 소비 시대로 들어섰다라는 게 우리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대량 소비 시대로 접어들었던 배경은 베이비붐 세대라는 세대, 60년대, 70년대, 20대를 형성을 했던 그런 세대들이 베이비붐 세대라는 키워드 가지고 있었죠. 어쨌든 이 베이비붐 세대가 그 이전에 있었던 세대들하고는 다르게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사회나 경제에 대해서 심리적 경제적으로 반문화라는 게 형성이 되었어요. 이 반문화는 저항문화로 나타났고요. 이 저항문화라는 것은 사회랑 문화예술 유행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시대였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가 굉장히 풍부해지면서 이걸 바탕으로 교육 수준이나 사고 능력이 굉장히 높아졌죠. 말하자면 돈만 있고 노력만 하면 누구나 다 대학을 가고 학습에 대해서 탐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또 저항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 저항 문화 안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주장으로 저항 문화에 참여하는 각각의 수많은 그룹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이런 움직임들은 히피라든가 68혁명이라든가 여성해방운동이라든가 인종차별인권운동, 그다음에 동성애운동과 같이 추구하는 사상이나 철학에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발생을 했고요. 사회 변혁의 큰 틀이 되었습니다. 자, 미술에 있어서는요, 순수 미술이랑 상업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져서 팝아트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젊은 세대를 통해서, 당시에 젊은 미술로 굉장히 큰 메가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보이는 게 시각의 전부가 아니고, 이 어떤 시각적인 거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시각 예술을 또 다른 방법으로 형성을 할 수 있다는 옵아트, 즉 옵티컬 아트가 등장을 하면서 상업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자, 기능이 중심이 되는 경직된 디자인이 이 베이비붐 세대, 히피를 좋아하고 또 어떤 다양한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 젊은 세대에게는요. 이 기능주의, 그다음에 60년대 이전까지 있었던 어떤 그런 산업 제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디자인 양식들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형성하고 모든 걸 다 포용한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 70년대 후반쯤 등장했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예술사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에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뭐 딱히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처럼 그렇게 경직되고 딱딱하고 그런 기능적인 디자인
이후에 모든 게 다 돼라는 그런 디자인 사조라고 쉽게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요. 문화, 미술, 영화, 패션까지 모든 분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음악에 있어서는요. 락 음악이 대거 등장을 했고요. 영국 밴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유와 젊음을 대표하는 문화, 그러니까 비틀즈라든가 이런 그룹들로 전 세계에 걸쳐서 같은 어떤 신나는 반항의 젊음의 문화를 함께 공유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영화는요.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장르 영화, 그다음에 거대 자본이 투자를 하는 블록버스터의 첫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중적으로는 아주 새로운 분야가 개척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행에 있어서는요. 이 저항 문화라는 거 우리가 카운트컬처라고 이야기했던 이 저항 문화랑 개인주의 그다음에 자유로움에 대한 추구로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게 됐고요. 이런 사회적 문화적 경향은요. 내가 예쁜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좀 시도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면서 미니스커트라든가 길거리에서 친구들끼리 껄렁껄렁하게 놀면서 입는 그런 스트릿 패션이라든가 아니면 상류 사회가 이끌어가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문화를 직접 향유하는 나 자신이 주체가 되는 이 하위 문화가 스타일에 따라 개성에 따라 굉장히 많이 형성을 되면서 70년대까지는 정말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는 이 하위 문화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는 시대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80년대 세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한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80년대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면요. 국제 정세가 어땠는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 국제, 전쟁, 뭐 경제 이런 거 너무 지루하죠. 그런데 사실 국제, 경제, 전쟁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어떤 베이스가 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사실 국제 정세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몇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지만 저도 이 분야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니고 제 이런저런 유행과 어떤 미술, 예술이 형성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땠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이게 생겼고 어떤 부분은 자유주의 물결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겼고 이런 부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정세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이니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국제 정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세계 경제는요. 70년대 말에 2차 오일 쇼크가 왔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2차 오일 쇼크도 벌떡 딛고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아주 호황기가 도래를 하게 돼요. 상대적으로 이 세기말을 바라보게 됐던 90년대나 아니면 이 오일 쇼크 때문에 경제가 좀 휘청휘청했었던 70년대에 비해서는 좋은 시절, 신나는 시절이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80년대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자, 일단 미국이요. 인플레이션 현상, 즉 이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해서 뭐 이를테면 우리가 감자를 한 개를 사려면 막 한 푸대를 돈을 한 리어카를 끌고 가야지 막 감자를 한 개 간신히 사고 이런 식으로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되는 걸 보고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예전에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이 돈의 가치라는 게 우리가 요 간략한 수업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장의 원리로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이 오일 쇼크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 돈을 많이 찍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돈이라는 게 좀 흔해진 개념이 되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었다고는 해요.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현상을 미국이 잡아야 경제적인 어떤 구체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 고금리 정책이 뭐냐면요. 말하자면 돈 꿔준 나라들한테 이자 많이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제3국들 그러니까 뭐 남미라든가 아니면은 미국한테 돈은 꿨고 경제적으로 원조는 받았는데 서유럽처럼 어떤 문화나 자본 아니면 산업의 인프라가 없었던 그런 국가들은 그러니까 서구 유럽 쪽에서는 돈 많이 꿨어도 고금리가 시작이 되면서 거지 같은 것들 하면서 그냥 이자 많이 쳐주면 그만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갚아버릴 만한 돈 자체가 없는 그런 제3국들이 이 외채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쪽 동네는 사실상 조금 어려웠던 시기기는 해요. 특히 이 소련이 이 오일 쇼크에서 계획 경제로 조금 좋아졌나 싶었는데
이 결정적으로는 이 오일 쇼크 자체가 조금 큰 원인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항 문화 때문에 형성되었던 사회적으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도 굉장히 큰 변화였었고, 이런 상태에서 소련이 가뜩이나 뭐 그렇게 되게 부자 나라도 아니고,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잣집이 망해도 약간 돈 있는 척하던 시기라 그랬어야 되나요? 그래서 이 80년대 초반까지는 소련이 좀 있는 척하느라고 동구 그 공산주의권 세력 아래에 있던 동유럽 중에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있죠.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거기를 지원을 주책맞게 하면서 자기네 나라가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이 유가 즉 기름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체르노빌 사태라고 써 있는데, 이 체르노빌 사태 요거는요. 뭐 시험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의 상식으로 조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체르노빌이라는 지역에서 이 여기에서 이 저기 뭐야 그 원자가 터지면서 큰 사태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있었던 여기에 있던 원자력 공장들이 몰락을 하고 폭발을 일으키면서 지역에 있는 모든 문화, 산업, 마을 이런 거를 싹 다 망하게 하는 그런 사태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단지 그 순간에 돈이 안 돌고 산업이 망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원자력 에너지에서 뿜어냈던 방사능들이 인체와 거기 주변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어떤 생태계에 큰 교란을 일으키면서 아직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련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게 겹쳐지면서 이 사실상 돈이 없어지는 시기가 도래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나라가 조금 어수선해지고 곤란해지니까 이런 자국의 상황을 타개하고 싶어졌겠죠, 소련이. 그러면서 소련이 미국 소련의 양극화 시대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87년에 소련 공산당의 이 서기장이라 그러면은 말하자면 대통령인 겁니다. 이 대표가 되는 고르바초프라는 사람, 미하일 고르바초프라는 분이 개방 정책이라는 걸 수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소련 경제와 소련 사회가 굉장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 89년에 중국에 있어서는요, 자기네 나라 안에 이 모든 게 너무 공산주의는 모든 걸 감시하고 딴 나라는 민주화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다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냐. 그래서 우리도 민주화 운동이 있어야 한다며 학생, 노동자, 시민이 엄청난 규모로 천안문 앞에 모여들어서 시위를 시작을 했는데요. 한두 달 만에 처음에 중국 공산당들도 당황했었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무력 진압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탱크까지 동원을 해서 이 앞에 모여 있었던 평화 시위를 하던 학생, 노동자, 시민을 엄청나게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약간 그런 여담으로 너무 가끔 살다가 무례한 그런 중국인을 만났을 경우에 지식인이고 똑똑한 중국인 천안문 사태 때 다 죽었대라는 그런 국제적인 농담이 등장할 정도로 천안문 사태에서 학살당한 이 지식인들의 수는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저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뭐 이런데 시장 경제의 바람이 살짝 불면서 그리고 또 이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인데 그렇다고 민주주의는 아니었던 그런 모든 국가들의 민주화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배경이 돼요. 자, 이 당시까지도 일본에서도 학생운동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에는 데모, 시위 어마어마했었다고들 이야기들 하죠. 자, 이런저런 부분들이 모두 다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같은 해 89년도에 독일에서는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공산권 시민의 자유에 대한 동경과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거 사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되게 황당해요. 자, 독일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자, 반대쪽에서는 소련군이 이렇게 들어오고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미국, 영국 연합군이 들어오면서 딱 만났던 지역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얘들이 전쟁이 끝나니까 이 독일을 양분해서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자 뭐 요거를 합의를 하다가 그냥 독일 자체를 양보를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을 갈라먹은 것처럼 그렇게 딱 갈라버렸어요. 근데 웃긴 건 베를린이 수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국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베를린의 절반 정도는 양보를 못한다고 버티는 바람에 베를린은 위치상으로는 소련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독일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 베를린이 말하자면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 도시의 3분의 2 정도는 섬처럼 자본주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사이에 높은 장벽이 벽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독일에서는요. 그러니까 딱히 그렇게까지 그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일단 독일의 정부가 공산주의가 약간 힘들어지면서 얘네들이 어찌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있는 시기에 소련한테 SOS를 쳤는데 소련 조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자기네 나라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독일까지 우린 못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독일에서 그러면 그냥 조금 우리가 너희들의 그 열망을 받아들여서 조금 더 민주적인 상태로 조금 양보를 해볼게 이랬는데 이탈리아 기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여행이나 뭐나 뭐 자유롭게 되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당시 이 베를린에서 이 인터뷰를 동베를린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던 동독 쪽에 제일 높았던 서기장이 얼떨결에 그렇죠. 앞으로는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 다니고 잘 할 수 있어요. 이제 동독도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동구권에 있는 독일 국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장벽에 몰려들어서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얼떨결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 동서화합의 물꼬가 터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런 뉴스가 그 당시 우리나라 신문의 일면 헤드라인에 뜨기도 했고 뭐 그랬던 시절이기도 했어요. 자, 어쨌든 소련의 개방 정책이랑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공산주의 시대에도 시장 경제 논리가 좀 도입이 됐고 새로운 세계가 형성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등장하기도 했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요 사진은요. 미하일 고르바초프 자 왼쪽에 머리에 그 세계 지도 같은 거 있는 점이 있는 저분 당시에 저 점으로 이마에다가 그런 그 아메리카 대륙의 지도가 있다. 뭐 이런 농담이 나올 만큼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었는데 저 소련의 고르바초프라는 서기장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아저씨는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건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하고 같이 협정을 맺고 이 자유경제, 시장경제를 소련에 도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서약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 방사능에 오염이 됐었던 체르노빌에서 바로 이 원자력 공장이 터지자마자 이 부분을 시찰을 하던 군인의 모습이라고 해요. 온 얼굴에 방독면을 쓰고 온몸에 저렇게 비닐로 되어 있는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이 내부의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금방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그런 사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체르노빌은 소련에서는 굉장히 쉬쉬했던 문제지만 아름아름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엄청난 공포를 주는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방사능 피폭 방사능의 유출 아니면 원자력 공장의 그런 어떤 터지는 거 이런 거에 대비해서 방사능 훈련을 하고 있는 체르노빌의 고등학교의 모습이에요. 자, 군인도 아니고 고등학생들인데 이런 어떤 방독면을 쓰고서는 이런 일에 대비해서 훈련을 미리 한다는 게 참 슬픈 그런 현실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는 사진은요. 천안문이라는 중국 베이징의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시민들, 학생들 또 어떤 지식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저 위에 이제 플랜카드들도 써 있는 영어로는 리버티 아니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말도 써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탱크와 군인들이 무력 진압으로 시위를 해서 지금 연기 자욱한 거 보이시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다고 해요, 이때.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원래 있었던 그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가르던 그 베를린 장벽의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넘고 타넘으면서 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의 어떤 그 도시 사이에 있었던 이념을 가로막았던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다음은 일단 이 시대의 사회 환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까 합니다. 자, 기술이 엄청나게 진보를 특히 80년대는요, 경제 호황, 풍요 이런 걸 넘어서서 기술이라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이 시기가 말하자면은 기술의 시대로 보자면 르네상스기가 도래를 한 게 70년대 말 80년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사실 이때까지는 뭐 기술의 진보가 막 온몸에 체득이 되는 이런 지경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특히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기술과 기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비약적 발전을 이루면서 80년대 초반은 특히 굉장히 역동적으로 흥분이 됐었던 이런 시대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화려하게 이 자본주의와 기술은 연합을 하면서 어떤 화려한 어떤 새 시대를 여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어요. 자, 세계 주도권은 뭐 유럽이 고금리 정책으로 돈 계속 갚고 있는데 미국이 아직까지도 계속 최강대국이겠죠. 뭐 오늘날까지도 그닥 변하고 있는 현실은 아닙니다만 뭐 어쨌든 그래서 경제 호황과 기술 그다음에 각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영화면 영화, 음악이면 음악, 뭐 패션이면 패션 이런 각 분야별로 스타가 배출이 되면서 굉장히 호화로운 시절을 보내는 그런 시대를 맞이해요. 특히 이런 분위기는 미국에 굉장히 만연했었는데요. 이거는요. 게다가 또
경제도 호황이고 기술도 발전하고 이러니까 두려울 게 없었겠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가 과도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시대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소비가 과도해진다는 건 뭐예요? 뭘 많이 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번 보시는 것처럼 사치품 산업이 활기를 띠고라고 돼 있어요. 사치품 산업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한 명품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서 부를 축적한 계층이 과시하는 문화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부러움을 산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사치품을 닥치는 대로 사재기 한 욕심이 미덕으로 여겨졌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비싼 물건을 사면 좀 쉬쉬하기도 하고 좀 민망해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80년대부터는요 뭐 어때? 내가 돈 많아서 내가 사는데 뭐 부럽니? 부러우면 너도 사. 약간 요런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지는 요런 시대였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60년대, 70년대 형성되었던 베이비붐 세대, 히피 문화와 사회 저항 운동을 실시를 했던 그런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40대가 됐겠죠. 근데 이 베이비붐 세대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베이비붐 세대가 또래 집단으로는 인구수가 제일 많은 계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사회적 어떤 문화적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 분위기가 되어서 베이비붐이 나이를 접어들면서 그 또래에게 또 전 세계적으로 파급한 문화는 계속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80년대에는요. 베이비붐 세대가 40대가 되면서요. 일단 반전도 했고요. 민권도 쟁취를 좀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어야겠죠. 20대에는 저항 운동을 하면서 사회에 대해서 반항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꿈꾸며 나가봤는데 유토피아를 꿈꿔봤더니 돈 있는 사람이 장땡이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제 이 열정을 돈 버는데 한번 써볼까? 뭐 이런 현실이 되면서 그렇다기보다는 누군가 이 히피나 저항 문화를 같이 형성했던 세력 중에 몇 명이 이제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니 나머지 친구들도 부러우니까 함께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되었다는 게 좀 더 맞는 이야기일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쨌든 그럼 자본주의가 월스트리트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굉장히 부상을 해요. 자, 이 월스트리트는요. 여러분들 모두 다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역이겠지만은 증권가 그다음에 미국의 은행이 몰려있는 뉴욕의 항구 쪽이에요. 왜 항구에 이게 모여있냐면요. 모든 문화는 어떤 국가든요. 항구가 제일 발달한 도시여요. 그래서 이 항구를 통해서 무역이 되고 현금이 오고 가고 이러던 문화가 남아서 뉴욕도 뉴욕 항이기 때문에 그런 이 남부 끄트머리에 있는 그 항구 지역에서 돈 서로 거래하고 뭐 물품 거래하고 이 물품에 대한 증서 써주고 이러던 게 증권 문화가 되어서 아직까지 뉴욕 남부에 있는 그 배를 대는 선착장에 가까운 그 항이 있는 월스트리트 쪽이 지금도 경제의 중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런 증권회사 아니면 은행 이런데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현실이랑 타협을 하고요 체제에 순응을 하면서 경제 역군의 주역이 되면 새로운 어떤 부자 계층을 형성을 해나가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30대 40대 정도의 이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막 일을 열심히 하던 이런 세대였는데 이 사람들은 여피라고 자기네 어떤 그런 단체의 그룹의 특수성을 형성을 하면서 굉장히 세력을 형성해 나갔는데요. 이 여피라는 단어 자체는요. 영 얼반 프로페셔널의 약자를 보고 여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 젊고 얼반 도시에 있는 프로페셔널 전문직을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줄여서 여피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80년대는 여피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자, 사회 문화를 주도하는 계층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여피들이 굉장히 사회의 대세가 되는데요. 이 여피가 형성한 부동산, 미술, 패션의 유행은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부를 갖춘 베이비붐 세대를 대표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전 세대 열심히 했었던 여권 운동을 통해서 여권은 신장을 했겠죠. 여성의 권리가 쑥쑥 자라났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러면서 진급하고 또 독신 부모나 독립성이 확대가 되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자, 이러면서 이 여자가 사회에 진출해 전문직을 갖게 되고 한부모 엄마만 있으면 어때? 난 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거야. 이런 분위기도 형성이 되었고요. 독립성도 확대가 되었죠. 돈 버니까. 그런데 또 반대편에 이 여자를 보수의 세계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또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자는 가정에 안주해야 돼 이런 보수주의를 주장을 했는데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자기네들의 아이콘으로 삼았던 게 영국의 찰스 황태자랑 다이애나 비가 81년도에 아주 동화 같은 결혼식을 하면서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면서
게다가 이 다이애나비가 너무 이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 최고의 유행을 따라서 입었던 그 드레스랑 찰스 황태자가 잘생겼던 못생겼던 간에 그 왕자님의 복장을 하면서 둘이 딴딴따단 하고 들어가는 그 순간이 약간 10대, 20대 꼬마 아가씨들한테는 어머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라는 그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여성은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돼라는 보수성을 가졌던 집단들의 이해랑 맞물려서 당시의 어떤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에 뉴욕에서는요. 블랙 먼데이라는 주식 시장이 좀 타격을 입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긴 해요. 그다음에 에이즈도 발생을 했고 이 당시 에이즈, 지금은 에이즈는 그래도 항체를 맞고 또 치료를 꾸준히 하면 모두 다 죽는 병은 아니다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 에이즈는요. 에이즈의 원인은 사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거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일단 어떤 그런 성적인 행위나 아니면은 그런 수혈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옮기게 되는 그런 병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 예술이나 패션 쪽엔 동성애자들 겁나 많은데 너네가 에이즈의 주범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예술과 패션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 에이즈라는 병 자체에 대한 공포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어서 불황을 맞나 하는 이런 분위기로 90년대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이제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이 컴퓨터를 위한 어떤 뭐랄까 컴퓨터와는 별도로 이 게임기, 홈비디오 게임기 70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컴퓨터는요 개인적으로 어떤 PC에 대한 개념이지만 이 게임기는 가족과 함께 아들과 함께 아버지랑 아들이 둘러앉아서 같이 TV랑 연결해서 홈 게임을 할 수 있어라는 이런 게임인데 이 게임이 80년대 진짜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해요. 집집마다 이 가정용 게임기 없는 집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이 게임기 중 미국에서 개발한 게 아타리라는 이름의 저 게임기인데요. 자, 왼쪽에 책처럼 쌓여 있는 저 게임기에다 갖다 꽂고 이거를 저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 게임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볼링도 있고요, 뭐 골프도 있고요, 비디오 체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게임의 종류가 왼쪽에 산처럼 쌓여 있는데 이건 아타리에 대한 광고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타리 게임기를 가지면 여러분들은 이런 게임들을 다 갖다 사기만 하면은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광고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는 건요. 이건 일본에서 만든 페미콤이라는 그런 게임기예요. 이제 저 아래쪽에 보면 패밀리 컴퓨터라고 써 있는데 이 패밀리 컴퓨터라는 걸 줄여서 일본 스타일 영어로 페미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페미콤 양쪽에 카세트 테이프처럼 꽂혀가지고 돼 있는 게 이게 한 손에 쥐고 이 조작을 할 수 있는 조이스틱들이에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저 위에 가운데에 있는 빨간색 그 네모난 부분에 아타리에서 지금 보신 것 같은 저런 게임을 갖다 꽂으면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하면서 이 아타리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작은 했는데 정작 재미를 보고 유행을 했던 건 일본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래픽 기술도 만화의 기술도 원체 발달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게임을 어마어마하게 양산을 해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어떤 일본 문화에 대한 어떤 동경과 일본 문화가 이렇게 부활을 했어. 우리 2차 대전으로 다 망한 거 아니었어. 이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면서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도 이 그림 보면 누나 다 아실 거예요. 슈퍼마리오죠. 자, 슈퍼마리오가 이 당시 80년대 초반에 나왔던 이 페미콤용 게임이었는데 이 예쁜 알록달록하고 귀여운 그림체와 더불어서 컴퓨터 그래픽스의 진보라고 불리우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유행을 아주 메가 히트를 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여피족이라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었던 그 시절에 여피족들이 입었던 아니면 이 사람들이 꼭 향유해야 하는 어떤 문화에 대한 내용들인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요. 크로스펜이라는 게 뭐냐면 몽블랑 같은 그런 명품 볼펜 말하는 건데 남자는 꼭 크로스펜이 있어야 되고요. 핀스트라이프 수트라는 건 뭐냐면 남색인데 하얀색 줄무늬 자켓 정장 본 적 있죠? 그걸 핀스트라이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롤렉스 와치 돼 있는데 롤렉스사에서 나온 금으로 번쩍번쩍한 시계, 그다음에 스쿼시 라켓 이러면 실내에서 하는 테니스 말하는 거죠. 이 테니스용 라켓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버버리사에서 나왔던 트렌치 코트 원체 고가니까 요것도 한 벌쯤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찌 명품에서 구찌에서 나온 브리프케이스 그 서류를 넣는 가방도 있어야 되고요. 뭐 오프닝 프로스펙트 코스 해가지고서는 요거는 팩스 같은 그런 개념의 이 사무용 기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L 빈 덕 헌팅 부츠라고 이 LL 빈 덕이라는 게
이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헌팅 부츠라 그러면 사냥용 부츠인데 좀 운동화와 장화의 중간쯤 되는 아주 편안하고 비싼 부츠였다고 합니다. 여자들은요 소니 워크맨 귀에다 꽂고서는 나만의 음악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랄프 로렌에서 나온 그 수트 입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까르띠에에서 나온 탱크와츠라는 까르띠에사에서 명품사 까르띠에에서 나온 시계 차면 좋고요. 그다음에 코치 명품사 코치에서 나온 가방 하나쯤 들어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프레쉬 파스타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요. 그냥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되게 어떤 인스턴트 같은 그런 파스타 먹지 말고 유기농 어쩌고 하는 그런 마켓들이 미국에 또 따로 있는데 그 유기농 마켓에서 사는 아주 신선한 그런 밀로 되어 있는 그런 파스타를 꼭 먹어야 되고 그러면 쇼핑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되게 비싼 그런 쇼핑센터 비싼 이마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쇼핑백 하나쯤 들어줘야 되고요. 러닝 슈즈 자, 나이키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운동화 하나쯤 신어줘야 된다. 뭐 그래야지 좀 내가 옆이로서 먹어준다는 그런 룩들 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건요. 이 다이너스티라는 당시에 오늘날 우리로 치면 80년대에 재벌 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아저씨를 놓고서는 양쪽에 있는 언니가 하나는 재혼한 언니고 하나는 여동생인데 재벌가의 어떤 재산 상속 때문에 겁나게 싸워대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 사람들이 나왔던 배경이 재벌이니까요. 옷 시계, 목걸이, 뭐 집, 차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당시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드라마가 되게 막장이었는데 되게 재밌었는지 지금 2020년도 버전으로 새로 리메이크가 됐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또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는 게요. 지금 이제 이 시기에 맞았던 컴퓨터 세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컴퓨터 사무용품으로서는 이미 보급이 끝났어요. 산업체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컴퓨터를 놓고서는 열심히 작업들 하고 있는데요. 이 컴퓨터는요, 당시에는 뭐 애플도 있고, IBM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컴퓨터 말하는 거죠. 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맥은 디자이너 시킬 거 아니면 배울 필요 없고, 어차피 어렸을 때 배우느니,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게 되느니, 조금 더 돈 써가지고서는 컴퓨터를 좀 배우게 하면, 나중에 커서 회사원 되면 도움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컴퓨터를 배우는 것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붐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요, 당시, 80년대 당시에, 증권회사의 블랙 먼데이가 도래하기 직전 상황과 그 직후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었는가에 대한 영화예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오빠가 주연으로 돼 있었던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인데 궁금하신 분들 한 번씩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워킹 클래스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발랄하게 정장 입고서는 세련된 복장으로 전문직의 전형적인 여피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출근길에 아주 깨발랄하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게요. 영국의 그 다이애나 비 사진이에요. 그냥 척 봐도 사진이 굉장히 미인이죠. 원래 머리가 좀 길었는데 이 단발 커트로 자른 다음에 이 미모가 뿜뿜해가지고 이 언니도 어마어마하게 당시의 시대의 럭셔리 세련의 아이콘으로 또 옷잘입기로도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언니가 이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킨 반향은 대단해서 뭐 뉴질랜드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다이애나비 닮은 여자 선발 대회 뭐 이런 미인 대회가 따로 생길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기 뭐냐 왕비였기 때문에 딱히 직업이 없고 주로 하시는 일이 뭐 자선 사업이라든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3국에 가가지고 구호 물품을 전달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TV에 매일매일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옷을 그렇게 잘 입었다고 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이따 3차 시에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어쨌든 이 다이애나비와 찰스 황태자가 결혼했던 결혼식의 사진인데요. 왕자님은 마치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정장, 군복 정장을 입고 당시의 유행이 저렇게 어깨가 잔뜩 들어가 있고 치마가 잔뜩 풍성하고 이런 게 유행이어서 이 드레스가 당시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었다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세기의 결혼식이어서 세상의 아이콘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가는 말로 학습 내용 마무리할 건데요. 자, 80년대를 통해서 이번 1차 시에는요. 국제사회 정세랑 이걸로 인해서 야기됐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80년대 국제 정치랑 세계의 상황에 대해서 봤는데요. 동서냉전 화해의 물꼬가 서졌고 민주화가 시작이 되었다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소비의 시대가 등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경제의 중요성과 경제가 호황이니까 돈 버는 거 너무 쉽겠죠.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여피라는 그룹이 등장을 해서 자유로움과 굉장히 어떤 부의 어떤
사치스러운 문화를 형성하면서도 동시에 또 보수적인 움직임도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공존을 했던 시대였다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0년대에는요. 동서냉전 및 세계의 민주화를 통한 시대적 배경이 형성이 되었었고요. 80년대에 사회를 구성하는 현상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문화가 형성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우리 7주차 1차시 학습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학습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린 잠시 후에 2차시에 문화와 예술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